인류가 기계를 이긴 마지막 대회가 됐다라는 그 알파고입니다. 알파고는 참고로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알파고가 있는데,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리는 지도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바둑 기사들의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그 바둑 기사들의 데이터를 통하여 가지고 좋은 수, 나쁜 수, 막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약간 정량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약간 그 특정 순간에 특정 바둑알을 놓는 게 가장 좋다라는 식으로 지도 학습을 함으로써 알파고 리라는 그 이세돌을 이긴 그 알파고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 알파고 리는 지도 학습으로서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이 알파고 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수치를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의 한 10만 명에 가까운 기사의 데이터를 모았다고 했나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엄청나게 많은 학습을 시켜가지고 알파고리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알파고리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데이터를 기반이기 때문에 과연 좋은 데이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뭐 이세돌 같은 엄청 그 바둑 구단 같이 그 누가 봐도 바둑을 잘하는 사람의 데이터는 좋은 데이터겠죠. 근데 이 좋은 데이터랑 저는 바둑을 진짜 못 두거든요. 하지만 제가 바둑을 둘 때 썼던 데이터, 이거가 제가 바둑을 쓸 때 썼던 데이터도 도움이 되는 데이터긴 한데, 이세돌 구단의 데이터가 훨씬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약간 데이터들 사이에 그, 그 수준을 나열하고 그렇게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데이터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무시를 하고 스스로 학습하기 위해서 강화학습이라는 방식을 도입한 알파고 제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알파고 제로는 같은 미리 만들어 놓은 알파고 리 같이 약간 적당히 바둑을 잘하는 애들로 시작을 하여 가지고 스스로 걔네들과 바둑을 두면서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즉, 사람들이 데이터들을 넣어주지 않아도 그,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스스로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고, 이렇게 바둑알을 두면은 이기더라 라는 데이터가 쌓이고, 저렇게 바둑을 두면 지더라 라는 데이터가 쌓임으로써 알파고라는 약간 말 그대로 바둑이라는, 경우의 수로 따지면은 바둑의 경우의 수는 거의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랑 같다라는 식으로 약간 바둑이 엄청 심오한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강화학습으로 정복을 할 수 있다라는 분야입니다. 일단 뭐 다른 예시로는 여기 이게 고전 게임인 아타리 게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팩맨 있고, 뭐 이게 뭐 갤러그 있고, 뭐 이게 벽돌 깨기 있고, 뭐 스파이더 게임 있고, 뭐 여러 가지 게임이 있죠. 네, 여기 게임의 종류가 진짜 많았는데, 사람은 그냥 자기가 뭐 오늘따라 난 테트리스를 하고 싶어 하면 테트리스를 하고, 오늘은 난 이제 뭐 핀볼 게임을 하고 싶으면 핀볼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난 오늘 핀볼 게임을 할 거니까 핀볼 게임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화면을 보고 그 화면에 나온 게임이 핀볼 게임을 보고 핀볼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모티브로 하여 가지고 한 개의 강화학습 모델이 이 여러 종류의 모든 아타리 게임을 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강화학습을 통해서 만든 뭐 모델이 인간을 넘어선다라는 거는 좀 이제는 이제 흔한 뻔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렇게 이 옆에 있는 그래프가 그 한 모델이 자기가 강화학습을 하면서 한 번에 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이게 한 개의 모델을 동시에 평가를 했을 때 보시면 여기 이게 사람의 기준선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사람보다 이만큼을 못하고 사람보다 이만큼을 완벽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서
베스트 리니어 러너가 사람이라고 표시하면 되거든요. 보면은 진짜 여기 물결표 쳐져 있는 것처럼 그냥 사람이랑 압도적으로 비교가 잘하는 게임도 있고 뭐, 뭐 이것도 많이 잘하네요. 뭐 사람보다 못하는 것도 몇 개 있지만 어쨌든 사람보다는 엔간해서는 엄청 잘하는 그리고 또 모델이 스스로 나 이 게임 뭔지 알아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게임을 선택해가지고 잘하는 이런 것 역시 강화학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강화학습 같은 게임은 그러니까 근데 기존에 있는 아타리 게임은 사실 강화학습으로는 좀 하기 쉬운 난이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핀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깨면 바로바로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바로바로 올라가니까 내가 뭐 공을 받으면은 좀 한 5초 뒤에 점수가 올라가는 걸 보고, 이거 공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공을 받는 거에 대해, 공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로봇이 좀 더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게임의 바인드를 바꾸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그 점수가 뜨긴 하지만 어쨌든 어쨌든 그 깃발까지 가야 되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목표가 좀 아주 멀리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그 랜덤하게 움직이는 거 가지고는 강화학습이 힘들다라는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핀볼 게임처럼 공을 튕겨가지고 이걸 부수면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마리오, 소닉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복잡한 게임이죠. 보면은 여기서 뭐 칼을 먹고 뭐 얘를 죽이고 뭐 내려갔다가 뭐 이거 까먹었네요. 어쨌든 내려갔다가 뭐 파란색을 까고 뭐 빨간색을 열고 막 그래야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그 게임상에서는 점수로 표현되지 않지만 중요한 액션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은 강화학습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비디오 게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뭐 도타나 아니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것처럼 말 그대로 게임을 아무리 그러니까 게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승과 패, 딱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경우에 대해 어떻게 강화학습이 이루어질까 하면서 강화학습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점점 이제 그 생활 바인드를 넓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강화학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롤플레잉 게임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한번 영상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이거는 그 잘 보입니다. 네. 스타크래프트 관련된 AI인데요. 보면은 이렇게 그 스타크래프트의 약간 그, 그 기본적으로는 CN을 통하여 가지고 스타크래프트의 이런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그 객체화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객체화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뭐 보면은 이렇게 여기 얘네들 이름이 뭐였죠? 어쨌든 얘네들이 그 뭐 미니레를 캐오고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어떻게 되고 지금 얘네들의 그 상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 바탕으로 또 프루브라고 합니다. 제가 프루, 그 프로프 SUV가 아니고. 그러니까 SUV까지밖에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아, 나도 얘네들 지금 SUV잖아요. 갑자기. 얘네들 SUV잖아요. 우리 그래가지고 한국이 선생님이 청소년 지도위원이라서. 얘네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너무 방대하니까 이렇게 그 비콘 움직이는 거 강화 학습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걸 학습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기존 연구를 할 때는 마우스 뭐 유닛도 클릭하지 않고 땅바닥에 클릭하면서 삽질을 하는데 딱 유닛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그 목표 지점을 딱 클릭을 하니까 얘가 움직이더라. 그러면 이제 그때 리워드를 막 주는 거죠. 그럼 애가 그 강학습 모델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움직일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뭐 미네랄 캐는 것도 미네랄을 클릭을 할수록 더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뭐 가스 모으는 것도 비슷하고 아니면 또 약간 건물을 세워라는 게 있으면 건물을 세워라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미니 게임들이 통하여 가지고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를 이제 정복을 하려고 얘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방법론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강화학습이라는 바인더리를 이제 고정을 시키면은 그때 이제 강화학습은 음, 상당히 기계학습이라기보다는 이론적인 내용에 가깝다라는 걸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게 마지막 예시가 아니네요. 어쨌든 이거는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최적화. 그러면은 강화학습을 통하여 가지고 언제 전원을 꺼보고 언제 전원을 넣어보면 전력이 잘 전력이 잘 공급이 되더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그 머신러닝으로 된 강화학습으로 된 컨트롤을 통하여 가지고 에너지를 40%로 줄였다고 지금 구글이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 그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하면은 뭐 현실에는 리스크가 많아가지고 강화학습은 많은 부분이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투자 환경을 그러니까 투자 강화학습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진짜 현금으로 하고 있으면은 뭐 하루에 뭐 몇 억씩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의 투자 환경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실제 로봇을 부시면서 할 수 없으니까 뭐 로봇을 가상 환경을 만들어가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축구 같은 것도 가상환경으로 하고 이렇게 사람 움직이는 것도 실제로 로봇이 넘어지면 박살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 같은 AI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이 모델의 경우에는 관절들이 그 거의 360도 돌아가는 관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관절들을 뭐 처음에는 그 75도를 유지했다가 이제 그걸 그 순간적으로 이제 30도를 하면은 앞으로 가져라 라는 식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건 최근에 있는 재미있는 논문이었는데요. 이게 로봇이 그 사람 여기 그 정강이 부분에 있는 약간 그러니까 근육의 움직임을 인식을 하여 가지고 이 밑에 있는 부분, 밑에 있는 관절과 발목 관절을 움직이는 약간 인관과 옵티마이즈 되는 관절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거 역시 이런 거 역시 처음에는 시뮬레이션 통해 하다가 현실로 옮겨가지고 적당히 좋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강화학습을 하는 식으로 강화학습이 현실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예시들에서 한번 봤는데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원초적으로 돌아와서 학습이란 무엇인가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합니다. 일단 그 어린아이의 학습은 그냥 어린아이가 그 기억하고 몸을 뒤집고 걷게 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누군가 그 다리를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엄마가 박수를 치고 있으면 어린아이가 그 박수 치는 걸 가기 위하여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연습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약간 학습을 통하여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학습은 실제 교육자가 없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뭐 예를 들어서 그 결과를 넘겨주는 거죠. 이 결과는 강화학습에서 리워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리워드가 좋은 거는 계속하고 리워드가 나쁜 거는 덜 하면서 만약에 뭐 애기가 저기 박수 치고 있는 엄마한테 가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발을 처음에 좀 높게 드니까 넘어졌어. 그러면 리워드는 그러니까 약간 아픔이겠죠? 그럼 아파가지고 못 가, 너무 이건 싫다. 했는데 만약에 내가 발을 조금 들었는데 좀 앞으로 좀 더 가까워졌어. 리워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엄마랑 더 가까워졌네. 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워드 생겼으면 막 그럼 발 조금씩 움직이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얘가 학습을 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이제 얘가 기어가고 걸어가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습은 피드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피드백, 여기서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뭐 꾸중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기애가 듣기에 좋은 거는 더 하고 나쁜 거는 안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됩니다. 강화학습은 그 선택을 결정하는, 즉 행위를 하는 환경에서 그리고 이 행위가 또 불명확해야 됩니다. 불명확한 환경 속에서도 그 액션을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의 액션을 취하기 위한 최선의 액션을 취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계학습의 한 분야인데 장점은 적용시킬 수 있는 바인더리가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시행착오만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강화학습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은 강화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환경은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강화학습이나 다른 기계학습이랑 다른 점은 일단 앞서 말했다시피 관리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리워드, 즉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에이전트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요한 용어 중 하나는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입니다. 에이전트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약간 궁극적인 일을 하는 로봇이라 치면은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에이전트는 점점 약간 환경과 인터랙션을 통하여 가지고 점점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고요. 환경은 그 에이전트가 환경과 인터랙트, 그러니까 만약에 에이전트가 특정 액션을 했으면 환경이 바뀌겠죠? 그럼 그 바뀌는 그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은 즉각적 피드백이 없습니다. 즉,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RPG 게임에서 뭐 열쇠를 먹었다 해요. 그러면 열쇠가 저기 마지막 그 미션을 해결한 다음에 보물 상자를 여는 열쇠다라는 거는 보물 상자를 열 때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열쇠를 먹는 행위는 모든 게임을 끝날 때 피드백이 돌아오게 됩니다. 즉 피드백이 즉각적이지가 않은 환경에서 하는 학습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은 이게 시간 관련성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문을 여는 거라면은 문을 열고 나가야지 나가고 문을 여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시간 순서대로 즉 약간 전에 했던 행동들이 환경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시간과 관련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핫한 나름 RNN, 그러니까 순환신경망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LSTM이나 순환신경망의 경우에는 기존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를 통하여 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 여기 강화학습에 있는 그 시간 관련성은 그냥 강화학습 모델이 그 전 상태에서 환경을 변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시간의 영향을 가진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강화학습에는 그 기억 장치라는 개념이 일단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전에 무엇을 했든 지금 상태만 보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기본 강화학습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강화학습은 시간과 관련됐지만 메모리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에이전트 행동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이 환경이 변화한 걸 바탕으로 시간 관련된 거다. 라고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거든요. 여기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채팅창 한번 봐주세요. 어, 지금 잠시만요. 제가 채팅을 네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채팅을 보는 게 안 익숙해가지고, 화면이 작아가지고, 아, 일단, 강화학습 모델만큼 시뮬레이션 환경을 꾸미는 것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네요. 네. 그, 네, 이거는 강화학습이 꾸미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수준 넘어서가지고, 강화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는 수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해줄 수 없으면 강화학습은 이루어지지가 못합니다. 요즘 어드밴스된 기술로 예를 들어서 모방학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화학습을 처음에는 진짜 막 그림 그리는 강화학습이라 쳤으면은 뭔가 그냥 낙서를 통하여서 이제 점점 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될 거잖아. 사람은 그림을 그리게 될 거잖아요. 근데 모방학습은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전문가가 모델에게 야 너 이렇게 해! 라는 식으로 스타팅을 줘도 학습을 진짜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강화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환경은 약간 강화학습의 약간 필수적인 약간 요구사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저기 네. 그 강화학습이 제가 알기로 꽤 오래된 그런 연구가 있어 왔는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게 강화학습이 잘 되는 것이 어, 예,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 이후에는 역시 신경망이 있습니다. 신경망. 네, 그러니까 심층 신경망. 네, 이게 있는 이유가 그 강화학습은 여기 보시면 이 그 액션이나 리워드를 가지면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좀 더 좋은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행동을 판단을 하는 게 그 다 함수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 오른쪽으로 갔을 때 100원을 얻을 수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을 때 10,000원을 얻을 수 있으면은 왼쪽으로 가는 행동의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이렇게 강화학습의 많은 부분은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함수가 이렇게 말로 하면은 간단한데 이걸 실제로 선형으로 구현을 하는 거는 매우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함수도 지금 상태가 A, B, C, D, E, F, G부터 뭐 알파, 베타, 감마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 뭐 움직이는 거는 뭐 오른쪽, 왼쪽, 상하, 좌우 이렇게 네 개까지 갈 때 이거를 그냥 뭐 행렬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여기다가 신경망을 쓸 경우에는 좀 더 행렬 쓰는 것보다 좀 더 가볍고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어가지고 신경망이라는 게 일단 강화학습의 그러니까 함수화 같은 거에 대해서 엄청 기대한 영향이 끼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경망도 그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강화학습에서 액션을 취하는 거에 좀 더 약간 그 기존의 알고리즘으로는 불가능했던 거를 해결하게 만들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신경망을 통한 컴퓨터 비전을 할 때도 또 신경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강화학습이 환경을 보는 시나리오가 예를 들어서 뭐 그 뭐 이런 상태를 이런 환경을 본다면은 이거는 잠시만 이건 그게 아니네요. 어쨌든 뭐 이런 마리오 게임 본다면은 뭐 실제 상태로는 뭐 마리오 위치가 여기 있고 벽돌들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를 다 데이터를 넣어줘야 될 거 데이터를 넣어주고 뭐 모델이 여기 있는 것도 그러니까 뭐 적군이 여기 있는 거 뭐 여기 뭐 그냥 나머지 그 벽들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일일이 다 벽은 어디부터 여기까지 벽이고 마리오는 좌표 어디 있고 마리오는 지금 움직이고 있고 막 뭐 적은 적이 있고 막 이런 식의 표현을 신경망으로 좀 더 세련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강화학습이 진짜 심층 신경망이 발명된 약간 약간 메이저로 올라온 다음부터는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강화학습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좀 네, 더 네, 네, 궁금한 네. 지점이 있나요? 네, 또 채팅창 봐주세요. 네. 채팅창은 비전 쪽에 네, 일단 강화학습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 자연어 처리 강화학습 그 그 RNN을 통해 가지고 그 컴퓨터 번역하는 거 그것도 그 그러니까 그걸 RNN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또 강화학습으로 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연어 처리 같은 것도 그 강화학습은 약간 수단으로서 쓰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문장에다가 뭐 감탄사를 넣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어, 아, 그 아마 워드 투 백도 강화학습이랑 약간 원리가 비슷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화학습이 좀 여러 가지 방법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바인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학습이 그 적대적 신경망 그러니까 겐 같은 개념도 가지고 있는 모델도 있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은 그러니까 그, 그 디- 인 약간 그 생산자 인코더 그러니까 인코더가 인코딩을 한 다음에 디코딩을 하잖아요. 그 과정을 하는 것처럼 그 강학습에서 에이전트가 뭐 액션을 취하면 그거를 또 평가를 해가지고 액션을 약간 뒤로 감아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강학습에는 자연어 처리도 역시 강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약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누군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강화학습의 일단 이야기 쉽게 용어부터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강화학습에서 행위를 하는 주체인 에이전트, 그리고 행위가 이루어지는 environment,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특정 상황을 뜻하는 스테이트, 그리고 그 스테이트에서 에이전트가 취하는 액션, 그러니까 액션은 그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죠. 상태 변화의 원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바이러먼트가 에이전트를 제공해가지고 에이전트의 판단 기준이 되는 리워드까지, 이렇게 5개가 강화학습의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강화학습에서 이제 에이전트가 액션을 취할 때 그 액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들은 이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policy, 즉 그 행동 규약, 행동 규범이라고 한국어로 직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행동 규약을 따라가지고 특정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앞에 절벽이 있으면 마리오는 점프를 해라 라는 식으로 그 앞에 절벽 점프 이런 식의 약간 행동 규약이나, 아니면은 value, 예를 들어서 마리오가 점점 그 골라인에 가까워지면은 그게 엔딩까지 갈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라인 가까이 있는 게 시작점 가까이 있는 것보다 좀 더 좋다. 이걸 비교하기 위해 이런 정량적인 수치인 밸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을 표시하는 모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마리오가 왼쪽으로 가면은 화면이 왼쪽으로 움직이고, 마리오 오른쪽으로 화면이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런 것들을 그걸 예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 폴리시와 밸류를 주로 사용을 하고, 모델은 약간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모델을 다루게 된다면은 진짜 말 그대로 그, 그 거의 그 전 세계의 그러니까 모든 거를 뭐 알고리즘으로 표현하겠다? 라고 했던 그 과거의 프로젝트 마냥 진짜 모델이 엄청 무거워지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5 곱하기 5짜리 격자만 하더라도 5의 4제곱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데, 실제 환경에는 모델을 잘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단지 그냥 뭔지 모르는데 내가 왼쪽으로 가니까 점수를 주더라. 그래서 왼쪽을 많이 가고,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볼까? 했는데 오른쪽으로 갔다가 저 멀리서 점수를 100만 점 줘요. 그럼 이제 오른쪽도 이제 자주 가게 되는 것처럼, 일단 요즘은 모델을 환경을 모르고 진짜 눈을 가리고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그 강화학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모델의 기준으로 일하는 플래닝과 러닝.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앞으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일어날지 알고 있어. 그러면 굳이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없이 그냥 좋은 것만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델이 모든 게 완벽하다. 그럴 때는 플래닝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난 모델은 모르겠고 환경도 모르겠어. 그냥 일단은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보자. 하면서 하는 게 러닝, 즉 강화학습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플래닝은 그 기존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처럼 그 기존의 그냥 시행착오, 잠시만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러닝이거든요. 어쨌든 플래닝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난 모든 걸 알고 있고, 이제 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냥 최적의 행동을 하겠다라는 걸 플래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러닝은 이제 나는 모르니까 알러 가겠다라는 거를 알러 학습을 가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이루어질 때랑 이게 강화학습 모델을 이제 그러니까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용할 때는 플래닝, 학습할 때는 러닝, 이렇게 용어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 약간 강화학습의 아이덴티티 들어갈 수 있는 탐험과 이용입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티에이션. 네, 발음이 구리네요. 근데 이거는 기존에 알고 있는 좋은 행위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게 좋지 않지만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저 멀리 있는 좀 더 미래의 리워드를 하기 위해서 현재를 약간 희생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이런 선택 기법이 강화학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행위를 통하여 가지고 이 행위를 예측을 하는 폴리시 프레딕션,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컨트롤 해가지고 그 좋은 것들만 이루어지게 하는 폴리시 컨트롤까지 이 각각
폴리시 프레딕션은 그 익스플로레이션, 그 탐험과 관련이 있고요. 폴리시 컨트롤은 익스플로테이션 이렇게 관련이 있는 광학수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하면서 강화학습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 환경이 있고요. 이 환경에서 일단 현재 상태를 줍니다. 너는 지금 어디 위치에 있어? 라고 예시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에이전트는 상황을 보고 그냥 여기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액션 A0를 취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액션 A0 취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액션 A0 때문에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바이러먼트는 그 액션 A0가 얼마나 좋은 액션이었는지 리워드를 주게 되고요. 참고로 리워드를 준다는 게 이게 0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안 줄 수도 있고 즉각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0일 수도 있음. 리워드를 주고 그 다음에 변화된 스테이트를 주게 됩니다. 그럼 이 스테이트와 리워드를 바탕으로 에이전트는 또 다른 액션을 취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하면서 계속 뭐 터미네이션이 있다면 터미네이션이 될 때까지, 아니면 타임오버가 되면 타임오버가 될 때까지, 아니면 영원히 계속 이런 작업을 통하여 가지고 이제 에이전트가 점점 더 많은 리워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점점 많은 리워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워드는 이 강화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 목표가 되는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리워드는 무조건 스칼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지금까지 했던 행위가 뭐 벡터 같은 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스칼라 단위로 딱 하나가 들어오게 되고, 이 스칼라의 정성적 비교를 통하여만 가지고 이제 행위를 평가를 하는 것이죠. 즉 리워드는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스테이트 액션을 넣어주면은 나오는 함수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강화학습 이론에서는 이 리워드를 그 밸류 펑션 같은 걸로 표현을 해가지고, 밸류 펑션이 높으면 리워드가 높은 거다라는 식으로 약간 함수화를 시켜가지고 에이전트가 판단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그 특정 상황 스텝 T에서 얼마나 잘 행위했는지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에이전트의 목표는 그 총 목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하는 식의 행위도 강화학습에서는 이게 어떻게 그 중간 컨트롤을 잘 할까라는 게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약간 퀄리티를 가르는데 매우 중요한 기점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상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뭐 바둑 같은 거는 진짜 딱 승과 패, 그 엄청나게 뭐 8시간 동안 대국을 졌는데 그 이후에 승과 패 딱 두 가지만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바둑을 둘 때 뭐 집을 계산을 하고 뭐 점수를 계산하고 막 그러는데 이건 다 결론적인 계산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바둑 같은 거는 중간 리워드가 중간에 없음. 그래서 중간에 없음. 이런 상황에서 그냥 마지막에 승과 패를 향해서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타리 게임처럼 중간중간에 표현되는 점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좀 현실로 돌아온다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어제보다 얼마 벌었고 얼마 잃었는지를 하는 변동액, 아니면 발전소의 그 구글 그 파워 스테이션 같이 그 생산 단가가 얼마고 절약 에너지가 얼마나 됐는지를 할 수도 있고, 뭐 휴머노이드 같은 거는 뭐 앞으로 걸어가는 거라면 넘어지지 않고 얼마나 갔는지, 일단 보통 여기다가 가로를 내고 넘어지지를 표현을 하는데 이게 보통 넘어지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로봇이 특정 기울기 이상이면은 그냥 그 이벤트가 끝나버려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약간 넘어지지 않고 멀리 가는 걸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뭐 문을 여는 거라면은 뭐 문을 얼마나 뭐 많이 열었는지, 뭐 얼마나 잘 여는지 막 이런 식으로 뭐 각각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리워드를 세워주고 이제 액션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강화학습의 특징이거든요, 이거는. 특징. 연속된 결정을 계속 해야 된다. 강화학습에 연속된 결정을 하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강화학습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 연속된 경항의 방향은 무조건 총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총 보상이 그러니까
순간적이 아니라 총 보상을 최대화하는 거고, 이게 액션이 지금 하는 액션이 먼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를 로봇이 인식을 하고 그거를 먼 영향이 끼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을 방법을 강학습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먼 미래 때문에 보상을 바로 볼 수도 없고 이 보상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 강학습은 딱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게임을 만약에 한 판 잘하기 위해서는 진짜 한 200, 최소 200판은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그러니까 그 미래에 어떤 보상이 나온다라는 정보까지는 한 번쯤이라도 가야지 강화학습이 이렇게 해야지 정보를 얻는구나 라는 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어가지고 미래의 보상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으로 현재 보상을 그러니까 이런 특징으로 지금 내가 가는 게 전판에는 엄청 좋았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 마이너스 발판을 밟더라도 그 이 길로 가면은 궁극적으로는 저기 멀리 있는 100점 발판을 밟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현재를 희생시키는 과정도 이제 강화학습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예시를 하면은 뭐 투자라는 거는 현금 유동을 줄이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행기 연료를 많이 넣으면은 이렇게 무거워져가지고 연비가 떨어지죠. 하지만 멀리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거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내 점수를 올리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액션이 될지 모르지만 다음번 플레이할 때는 이게 더 좋은 액션이라는 걸 배울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에 물타기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주어를 좀 더 주식의 물타기. 일단 모델에 따라 다르는데 그 주식 강화학습 모델에 대해서 몇 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 모델. 학습 모델. 일단 물타기를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총 자산 극대를 리워드로 주면은 주식 물타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보통 강화학습은 되게 그 기계적 그 주식 매매법을 엄청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그 뭐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이 삼봉 형태라 할까요? 그러면 이 삼봉 형태에서 어, 어, 여기에요. 여기. 여기고 실제로 기계 그 평균 단가는 여기야. 그러면은 지금 이만큼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강화학습 모델이 지금은 이건 삼봉이야. 그러면 이게 더 내려갈 거야. 하면은 얘가 기다렸다가 삼봉의 끄트머리 이게 계속 옆으로 가면서 이제 실제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쯤 왔을 때 여기가 마지막 고지점이다.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물타기를 막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내리겠죠. 그러다가 이제 적당히 올라갔을 때 이제 삼봉 이제 끝날 때쯤 이제 판다라는 식으로 이게 학습이 잘 된다면은 이렇게 그 총 자산 금액을 총 자산 금액을 최대화하는 모델에서는 물타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근데 주식 리워드를 이게 아니라 다른 걸로도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천주 사기. 그러니까 목적으로 한 다음에 리워드를 그 오늘 주의 평균 단가 빼기 내 구매 단가 이렇게 해서 리워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러면은 오늘 천주를 사기 위해서 천주를 얼마나 좀 더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물타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강화학습 리워드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강화학습이 약간 그 네, 강화학습의 그 액션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천주 팔기를 하면 되거든요. 팔기를 하면 되는데 이 연구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게 하루 수익률이 0.005%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그냥 1년에 돈을 그냥 안 쓰고 그냥 남의 돈으로 굴려도 1년 수익률이 12%가 나오는 거여가지고 이거 엄청 네요. 그냥 이것도
되게 신기한 분야더라고요. 어쨌든 강학습으로도 돈도 벌 수 있어요. 그 퀀트 투자를 강학습으로 할 경우에 좀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